우리 아들 죽음 팔아서 관심 받지 마요. 이정은 이사장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응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영혼이 빙이 됐다고 할 건가요? 이사장님이 제 앞에 서서 내려다보셨습니다. 압박감이 엄청났어요. 이런 황당한 거짓말로 우리 가족을 또 한 번 아프게 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기억을 더럽히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책상 위에서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던지셨습니다. 오늘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까지 행복과 행운이 고요히 스며들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서진이라고 합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하늘빛 재활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벌써 3년째네요. 밤 근무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특히 이런 늦은 시간이면 병동 전체가 고요한 잠에 빠져들곤 했죠.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각 병실을 돌아보는 것이 제 일과였어요. 환자분들의 안전한 잠자리를 확인하는 게 밤 근무 간호사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병동을 한 바퀴 돌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한쪽 벽면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엔 오래된 진열장이 하나 있었는데 투명한 유리 너머로 바이올린 한 자루가 조용히 놓여 있었죠. 사실 그 바이올린은 제가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있던 거예요. 누군가의 기증품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사연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저 로비 장식품 정도로만 여겨졌던 거죠. 하지만 오늘따라 이상했습니다. 마치 그 바이올린이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진열장 앞으로 향했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습니다. 오래된 것 같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진열장 옆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자유롭게 연주하셔도 됩니다라고 쓰여 있었죠.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로비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 아저씨는 1층 끝자락 사무실에 계시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각자 업무에 바쁠 시간이었죠.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때 음악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만져봤던 순간 말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활을 올바르게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죠. 물론 그때도 몇 번 해보다가 포기했었지만요. 한 번만, 정말 살짝만,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진열장의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묵직한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바이올린을 꺼내는 순간 오래된 나무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목 부분을 감싸고 오른손으로는 활을 집어들었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활이 현을 건드리기도 전에 공기 중에서 희미한 멜로디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의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죠. 마치 누군가 어디선가 연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멜로디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낯선 곡이었어요. 제 심장이 그 리듬에 맞춰 뛰기 시작했죠.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음악이 공간을 채우면서 로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진 것 같았죠. 형광등 불빛마저 부드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바이올린을 든 손에서도 미세한 진동이 느껴진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악기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건 분명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멜로디는 계속 흘러나왔어요. 점점 더 깊어지고 복잡해졌죠. 그 안에서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그리움이 아니면 미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죠. 병원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멜로디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호부장님이 급하게 다가오셨어요. 서진 씨, 병원장님이 찾으신다고 하네요.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하시는데 간호부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온화하신 분인데 오늘은 왠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죠. 혹시 어젯밤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장실 앞에 서자 안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차분하시던 병원장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병원장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 있었습니다. 유서진 간호사. 병원장님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울렸어요. 저는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런 호통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 바이올린에 절대 손 떼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금지 사항이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진열장 옆에 붙은 팻말에는 분명히 자유롭게 연주해도 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변명하지 마. 야간 경비가 분명히 봤다고 했어. 내가 바이올린을 꺼내서 만지작거리는 걸 말이야. 병원장님의 눈에는 분노를 넘어서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평범한 화가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기억하는 어젯밤과 병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바이올린을 만져보기만 했을 뿐 실제로 연주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던 그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연주를 한 게 아니라. 그만해. 다시는 그 근처에도 가지 마. 이번만 용서하지만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해고야. 병원장님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런 일로 혼나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휴게실로 가는 길에 동료 간호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김선영 선배가 저를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셨죠. 서진아, 정말 그 바이올린 만졌어? 네,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선영 선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이올린, 병원장님 아들 거라던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던 거라고 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병원장님의 극심한 반응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들의 유품이었던 거죠. 언제 돌아가신 건가요? 한 2년 정도 됐나?
교통사고였다던데. 그때부터 병원장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 그전엔 정말 자상하신 분이었는데 말이야.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도 안타까움과 걱정이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로비에 전시해 놓으신 거구나. 아들을 기리는 의미로. 맞아. 그런데 아무도 만지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 보기만 하라고. 저는 점점 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의 소중한 추억을 함부로 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어젯밤 그 바이올린을 들었을 때의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간절한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흘러나왔던 그 멜로디. 서진아, 괜찮아? 얼굴이 하얗네. 선영 선배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근무를 하는 동안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병원장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었는지, 왜 그 바이올린이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젯밤 제가 경험했던 그 신비한 순간들이 과연 실제였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로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열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바이올린 옆에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젊은 남성의 사진이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민준 1995-2023. 그 순간 또다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준 씨의 눈빛이 왠지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어디선가 만났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을 때 다시 병원장실 호출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무슨 일로 부르시는 건지 짐작이 안 갔거든요. 한도윤 병원장님은 이번에는 평소보다 차분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예리함이 남아 있었어요. 저를 의자에 앉히시더니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셨죠. 유서진 간호사,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목소리가 낮고 진중했습니다.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밤 당신이 연주한 그 곡 어디서 배웠나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야간 경비가 들었다고 했어요. 바이올린 소리를. 정확히 어떤 멜로디였는지도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병원장님의 손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악기를 만진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었던 거죠. 정말 모릅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도 모르고요.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이상한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을 아무리 떠올려 봐도 제가 의식적으로 연주를 한 기억은 없었거든요. 다만 바이올린을 든 순간부터 뭔가 신비한 일들이 벌어졌을 뿐이었어요. 병원장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이 알아서 움직였다는 게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이끄는 것 같았거든요. 한도윤 병원장님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민준이의 곡이었는데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 곡은 우리 아들이 작곡한 미완성곡이었어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모르는 곡이죠. 악보도 없고 녹음된 것도 없어요. 민준이만 알고 있던 곡이었는데 병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그럼 어젯밤 제가 들었던 그 멜로디가 정말 존재하는 곡이었던 건가요? 혹시 민준 씨가 다른 사람에게 그 곡을 들려준 적은 없나요? 없어요. 완성되지 않은 곡이라서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거든요. 저조차 몇 번 흥얼거리는 걸 들어본 게 전부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한도윤 병원장님은 저를 자주 관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걸 눈치챘는지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했죠. 서진아, 병원장님이 너한테 관심이 많으시네. 왜 자꾸 너만 쳐다보시는 거야?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애매하게 웃어넘겼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소아재활병동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이준호라는 12살 소년이 입원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였죠. 준호는 다른 환자들과 달리 매우 내성적이었습니다. 음악 치료 시간에도 참여를 거부하고 간호사들과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죠. 그런데 그날 제가 준호의 병실을 지나가는데 아이가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간호사 누나.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거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래, 준호야? 어디 아픈 데 있어?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누나, 어젯밤에 바이올린 연주하셨죠?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저는 몰래 로비에 가서 그 바이올린 앞에 서 있었거든요. 물론 만지지는 않았지만요. 아니야, 준호야. 누나는 바이올린을 못 쳐. 하지만 들었어요. 정말 예쁜 소리가 났는데 그때 엄마가 웃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가 웃으셨다고? 네. 누나가 바이올린 켤 때마다 엄마가 나타나서 같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엄마도 바이올린을 좋아하셨거든요. 준호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도 뭔가 특별한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준호야, 앞으로도 그런 소리가 들리면 누나한테 얘기해 줄래? 네. 그런데 누나는 왜 밤에만 연주하세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날 이후 준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음악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다른 환자들과도 어울리려고 노력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죠. 준호가 갑자기 이렇게 밝아진 이유가 뭘까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지만 저는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한편 한도윤 병원장님의 관찰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계속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야간 근무 때도 가끔 병원에 나오셔서 돌아다니시곤 했죠. 어느 날 밤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 바이올린이 자꾸 제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만지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봤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도윤 병원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역시 또 여기 왔군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병원장님,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그 다음날 오후 저는 예상치 못한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장실이 아니라 별관에 있는 응접실이었어요. 가는 길에 불안한 마음이 계속 커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응접실 문을 열자 한 여성이 앉아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지만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서진 간호사시죠? 앉으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그분은 한참 동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셨죠. 저는 이정은입니다. 이 병원 이사장이자 한도윤 병원장의 아내예요. 그제야 왜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걸린 이사회 사진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니 사진보다 훨씬 위압적이었어요. 병원장님 부인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차갑게 내뱉은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정은 이사장님의 표정에는 적대감이 역력했어요. 우리 남편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당신이 우리 민준이 바이올린을 함부로 만졌다면서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민준이가 작곡한 곡까지 연주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이정은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거짓말. 분명히 어디선가 그 곡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한테서 배웠거나. 이사장님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서서 내려다보셨어요. 압박감이 엄청났습니다. 우리 아들 죽음 팔아서 관심 받지 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사장님의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영혼이 빙의됐다고 할 건가요? 이런 황당한 거짓말로 우리 가족을 또 한 번 아프게 하지 마세요. 이사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이해는 했지만 저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컸어요. 민준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기억을 더럽히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이사장님이 책상 위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던지셨습니다. 봉투에는 해고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늘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더 이상 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에 할 말을 잃었어요.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사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정말 잘못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이정은 이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느껴졌어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부에 가서 간단한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간호부장님도 안타까워하셨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물함에서 개인용품들을 꺼내 상자에 담았어요. 김선영 선배가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막을 수 있었다면. 괜찮아요, 선배.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서러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그 곡을 알고 있었을까요? 병원 정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3년 동안 제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었는데 이제 다시는 들어올 수 없게 됐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바이올린, 그 멜로디, 그리고 민준이라는 이름. 분명히 처음 들어본 것들인데 왜 그렇게 익숙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금세 잠이 들었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생생한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서투르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멜로디는 엉성했지만 열심히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큰 남자아이였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제 연주에 맞춰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정말 잘한다. 계속해봐. 그 아이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더욱 신이 나서 바이올린을 켰어요. 아이는 계속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곡 진짜 예쁘다. 우리가 만든 곡이니까 더 특별한 것 같아. 민준아, 너도 같이 켜자. 꿈속에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준이라는 아이가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내더니 저와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의 바이올린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바로 병원에서 들었던 그 곡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민준이를 알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어디선가 만났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가 계신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꿈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갑자기 찾아온 걸 반가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보시더니 금세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이셨어요. 서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와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망설였어요. 할머니, 저 어릴 때 음악 했었나요? 바이올린 같은 거 배운 적이 있었나요? 할머니의 손이 찻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진아, 왜 그러세요, 할머니? 너 6살 때 입양됐잖아. 그 전에는 병원 근처 보육원에 있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거든요. 할머니도 그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보육원에 있을 때 음악을 했었다는 뜻인가요? 그래.
그 보육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줬거든. 너도 바이올린을 배웠었어. 정말 잘했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게 쉽지 않으셨나 봐요. 그럼 제가 정말 바이올린을 칠 줄 알았던 거네요? 응. 그런데 우리 집에 온 후로는 바이올린을 만지려고 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할머니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참 후에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 상자에 그때 내 물건들이 좀 들어 있어. 한번 봐볼래?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할머니가 뚜껑을 여시자 오래된 냄새가 풍겨났어요.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작은 장난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밑바닥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색바랜 초대장이었습니다. 제3회 어린이 음악 콩쿠르. 초대장 상단에는 예쁜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제가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역시 바이올린을 든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유서진, 한민준, 한민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병원장님의 아들과 똑같은 이름이었거든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꿈에서 본 그 아이가 바로 민준이었던 거죠. 저희는 어린 시절 함께 음악을 했던 사이였던 겁니다. 할머니, 이 아이 기억나세요? 한민준이라는 아이요. 할머니가 사진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기억나. 너랑 정말 친했던 아이야. 항상 같이 연주하곤 했지.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다. 너를 데려온 후로는 소식이 끊겼거든. 아마 입양이 됐거나 다른 곳으로 갔을 거야.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바이올린에 끌렸던 이유,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던 이유가 모두 설명됐어요. 민준이와 저는 어린 시절 함께 그 곡을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던 거고, 그래서 그 멜로디가 그렇게 익숙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소중한 친구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사진 속의 민준이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함께 연주했던 순간들,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한도윤 병원장님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다고요. 저녁 6시 저는 병원 앞에서 한도윤 병원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할머니가 찾아주신 그 초대장과 사진을 꼭 쥐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할 때였거든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병원 정문에서 나오시는 병원장님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많이 처져 보이셨어요. 아마 최근 일들로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병원장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유서진? 너 왜 여기? 병원장님,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병원장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마 해고된 직원이 다시 나타난 상황이 이상하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 이미 모든 게 끝났잖아.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병원장님, 전 민준이 기억나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병원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셨어요. 뭐라고? 제가 민준이를 알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함께 지냈던 친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초대장과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원장님께 건네드리자 손이 떨리면서 받아보셨어요. 사진을 보시는 병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저희는 같은 보육원에 있었어요. 함께 바이올린을 배웠고 함께 연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장님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람이 돌아가신 아들의 친구였다고 하니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발견한 제 어린 시절 바이올린이었어요. 비록 작고 낡았지만 아직 소리는 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으로 민준이와 함께 만든 곡을 들려드릴게요. 완성된 버전으로요. 병원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완성된 버전이라는 말에 반응하신 거였어요. 저는 바이올린을 꺼내서 턱에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악기였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활을 현에 올리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그 멜로디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형태였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만들었던 그 곡의 완성된 모습이었죠. 멜로디가 흘러나가면서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주었어요. 곡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고 희망적이면서도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아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셨을 거예요. 곡이 끝나자 깊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내리고 병원장님을 바라봤어요. 그분은 주저앉으시더니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셨습니다. 그건 우리 아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쳤던 곡이야. 병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그리우셨을까요? 아들의 마지막 연주가 미완성으로 남아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민준이가 항상 말했어요. 이 곡을 완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특히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함께 연주했던 순간들, 함께 꿈꿨던 미래들이 선명해졌어요. 그 아이가 제게 그 곡을 가르쳐 줬어요. 제 친구였어요. 병원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지만 처음으로 따뜻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민준이의 친구였구나. 네,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그 순간 병원장님과 저 사이의 모든 오해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눈빛이 아니라 고마움과 그리움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괜찮아요. 저도 기억을 잃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가 저를 이끌어준 것 같아요.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요. 병원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의 곡을 완성해줘서. 이건 민준이와 제가 함께 만든 곡이에요. 그 아이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작은 무리를 이뤄서 연주를 듣고 있었던 거였어요. 모두들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 이정은 이사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마 해고시킨 직원이 다시 나타나서 남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당신 분명히 그만두라고 했을 텐데 왜 또 나타나서 우리 남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병 원장님이 부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이 사람은 민준이의 친구였어. 뭐라고요? 이사장님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사장님의 반응이 단순한 당황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기색이었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만큼 끝까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정은 이사장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한도윤 병원장님은 부인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정은아, 왜 그런 표정이야? 민준이의 친구를 찾은 건 기쁜 일 아닌가? 이사장님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정말 그만 사라져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말고요. 하지만 병 원장님이 부인을 제지하셨습니다. 안 돼, 정은아. 이 아이에게는 민준이에 대해 더 물어봐야 할 게 많아. 그때 저는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의 반응이 너무 과도했거든요. 마치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병 원장님, 혹시 저에 대해 조사해 보실 수 있나요? DNA 검사 같은 거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이사장님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어요. DNA 검사는 왜 해요? 그냥 친구였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혹시 모르잖아요.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병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죠.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 원장님이 저를 병원으로 불러서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충격과 기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아. 아니, 서연아. 갑자기 제 이름을 다르게 부르셔서 놀랐어요. 서연이요? 너는 내 딸이야. 23년 전에 유괴당해서 잃어버린 내 딸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럼 민준이는 내 친오빠였어. 쌍둥이 남매였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준이가 친숙했던 거였어요. 친구가 아니라 오빠였던 거죠. 병 원장님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23년 전 저와 민준이는 공원에서 놀다가 유괴당했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며칠 후 발견됐지만 저는 끝내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셨죠. 그때 민준이가 계속 말했어. 서연이를 구하려고 했다고, 자기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누나를 지키려고 했던 민준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럼 최근 사고는? 민준이가 너를 찾아다니다가 당한 거였어. 몇 년 전부터 계속 너를 찾고 있었거든. 그 바이올린 곡도 너를 위해 완성하려고 했던 거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빠가 저를 찾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정은 이사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 원장님이 검사 결과 용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사장님이 그걸 보더니
주저앉으셨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정은아, 우리 딸을 찾았어. 서연이가 살아 있었다고. 하지만 이사장님의 반응은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에 가까웠어요. 당신 뭔가 숨기는 게 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사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눈에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나는 이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전 유괴 사건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당시 병원이 어려웠을 때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며칠만 숨겨뒀다가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병원장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아, 설마 너가.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이사장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23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어요. 그분도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제야 모든 게 설명되는구나. 병원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서연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병원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23년 만에 아버지의 품에 안긴 거였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저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은 기쁨과 민준이를 영원히 잃었다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정은 이사장님은 경찰에 자수하셨고 저는 다시 병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딸로서 그리고 민준이의 유지를 이어받은 음악 치료사로서였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던 바이올린은 이제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환자분들을 위한 음악 치료에 사용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그 바이올린으로 민준이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멜로디가 아니라 위로와 희망의 음악이었어요. 환자분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연주를 들어주셨습니다. 준호도 있었어요. 아이는 제 연주를 들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은 오빠도 같이 연주하는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준이가 제 옆에서 함께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음악이 병동 전체를 채웠습니다. 이제는 아픔을 달래주는 따뜻한 선율이었어요. 민준이가 꿈꿨던 그런 음악이었죠. 연주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도윤 아버지도 계셨어요. 눈에 눈물을 글썽이시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고 계셨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기뻐할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민준이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주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벽면에 걸린 새로운 현판이었습니다. 한민준 기념 음악 재활센터 마이너스 연주는 기억을 치유한다. 금빛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민준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의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는 얼굴이 모든 사람들을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음악 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아닌 새로운 역할이었지만
민준이의 꿈을 이어받는다는 생각에 매일이 의미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입원한 어린 환자들을 위한 첫 음악 치료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센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준호도 있었죠.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음악치료사 한서연입니다. 제 본명을 되찾은 지도 이제 몇 달이 됐어요. 서진이라는 이름도 소중했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이상 원래 이름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신기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는 새로 입원한 7살 소녀 은채도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바이올린 정말 어려워 보여요.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한 상태였어요. 음악은 마음의 기억을 꺼내는 열쇠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던 좋은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고, 때로는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도 해요. 바이올린을 꺼내서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민준이의 바이올린이 아니라 제 바이올린이 됐어요.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새 악기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제 오빠가 만든 곡이에요. 화를 현에 올리자 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차분해졌어요. 민준이의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제 것이 된 멜로디였어요. 슬픔이 아닌 희망의 선율로 재탄생한 곡이었죠. 연주하는 동안 아이들의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채도 어느새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 있었어요. 음악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가 센터에 들러주셨습니다. 요즘은 자주 오셔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곤 해요. 손자, 손녀들을 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서연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23년 만에 찾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 민준이도 기뻐할까요? 그럼 그 아이가 가장 원했던 일을 내가 해주고 있는데. 센터 한쪽 벽에는 민준이가 남긴 글귀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아름다운 약이다. 민준이가 고등학교 때 일기장에 적었던 글이라고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그 꿈을 이제 제가 이어가고 있는 거였죠. 저녁이 되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센터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돌아가고 조용해진 공간에서 혼자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센터 안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제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불안하고 외로웠던 모습 대신 평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고마워.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줘서.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창밖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준이가 제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음악이 정말로 기억을 치유한다는 걸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연주를 들으며 미소 짓는 모습,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민준이의 꿈이 실현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센터를 나서면서 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연주는 기억을 치유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잃어버린 기억도, 아픈 기억도,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힘이 음악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민준이인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을 오빠에게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내일도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 거예요. 민준이의 선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더 많은 기억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잃어버린 기억과 음악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르죠.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